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저궤도 위성통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대에 대한 스타링크 위성통신 접근을 차단하자 러시아군의 통신에 엄청나게 큰 장애가 생겼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타링크를 제공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를 활용해서 전쟁에 아주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러시아군도 몰래 스타링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스타링크가 전쟁에 도움이 되었다는 뜻으로.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인가되지 않는 단말기에 스타링크 접근을 차단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몰래 스타링크를 사용하던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사용을 차단하였고, 그래서 러시아군은 갑자기 통신에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럼 러시아군은 왜 심지어 적군의 통신 시스템인 스타링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당연히 스타링크가 그만큼 활용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인도네시아에서 추가로 주문했던 6대 FA50의 인도네시아 모델인 T50i 2대가 인도네시아 현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미 우리로부터 16대 T50i를 도입했고, 그 중에서 한 대가 추락을 해서 15대 T50i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후로 2021년에 T50i 6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우리와의 약속을 많이 어겼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닌, 인도네시아로부터 선수금이 입금된 다음에 계약이 발동되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카이는 인도네시아가 대금을 입금하자 바로 제작에 들어가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2차 공급되는 첫 번째 기체들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도착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항공기들을 인도네시아에 납품하는 과정 중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항공기를 보낸 방식은 직접 항공기가 비행을 해서 인도네시아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닌, 전투기를 분리해서 해상과 육상으로 운반을 했고, 그 과정 중에 항공기들이 검은 천에 덮여서 여러 대의 트럭에 실려서 운반되는 모습들이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들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다시 조립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기체들이 사실상 FA50 기본형의 마지막 기체들이고, 그 다음에는 말레이시아에 납품을 하게 되고, 말레이시아에 납품되는 기체들부터는 블록이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와 KF-21 16대를 판매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고, 이 협상이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협상 타결이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KF-21의 첫 수출은 필리핀이 아닌 인도네시아가 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우리 카이도 인도네시아를 믿을 수 없어서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를 판매할 때나 카이가 FA50 2차 발주분을 납품할 때처럼 선수금이 들어와야지 계약이 이행되는 방식일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드디어 KF-21이 수출되는 게 반가운가요? 왜 하필 첫 수출이 인도네시아냐는 생각이신가요? 솔직히 저도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무튼 그래도 어찌되었든 드디어 우리 KF-21의 첫 수출이 이루어질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에 대한 천궁 납품 일정이 나왔네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천궁2의 수출형 모델의 A사 레이더는 UAE가 개발 자금을 지급해서 개발되었고, 그래서 당연히 첫 수출용 천궁2는 올해인 2026년부터 UAE가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UAE 다음으로 천궁을 주문한 게 바로 사우디인데요. 사우디는 2028년부터 천궁을 납품받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UAE보다 2년 늦게 천궁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사우디는 LSM은 UAE보다 먼저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우디 다음에 천궁2를 주문한 이라크는 2028년 하반기부터 천궁을 납품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UAE보다는 2년 늦게, 그리고 한참 늦게 천궁을 주문한 이라크와는 몇 개월 차이가 나지 않은 기간에 천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정말 그래서 LSM의 공급은 사우디가 가장 먼저 받기 위해서 요즘 사우디가 LSM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경쟁이네요. 누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최신 무기를 받는지에 대한 경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저궤도 통신위성 이야기로 넘어가서, 결론은 스타링크라는 건 저궤도 위성통신이고, 저궤도 위성통신은 말 그대로 우주의 위성을 활용한 통신이기 때문에 앞에 산이 있다고 해서 통신이 끊긴다거나 하는 지형적 제약도 없고, 그리고 통신거리가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통신거리의 제약도 없으며, 심지어는 지평선 너머의 통신도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용 단말기의 크기도 작아서 휴대성도 엄청나게 좋고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저궤도 위성통신은 정말 궁극의 통신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위성통신은 있었지만 과거의 통신용 위성들은 엄청나게 높은 고도인 정지궤도상에 위성이 존재해서 위성과 지상과의 거리가 멀어서 통신에 딜레이가 생기는 것은 물론 당연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통신용 단말기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궤도 위성통신은 고작해야 고도 300에서 500km 정도의 낮은 고도의 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신에 딜레이도 생기지 않고 당연히 통신 단말기도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 저궤도 위성통신을 군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당연히 그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바로 통신 문제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는데요. 당장 대표적인 사업이 무인수상함 사업이었습니다. 무인수상함은 말 그대로 해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인으로 움직이는 선박이고 그래서 무인수상함을 통제할 지상과의 통신 유지가 중요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해안선은 아주 복잡하고 그래서 무인수상함과의 통신이 끊기지 않게 사각지대가 없게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안선에 수십 개의 통신기지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과거 한때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해군은 잠시 무인수상함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저궤도 위성통신이 들어오게 되죠. 저궤도 위성통신은 대표적으로 스타링크가 있지만 전 세계에서 스타링크만 유일한 저궤도 위성통신은 아니고 여러 종류의 저궤도 위성통신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리듐이나 원앱 등이 있고 특히 이리듐은 미국의 특수부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미국 특수부대에서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의 이리듐의 사용을 제한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위성통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참수부대에서 사용하는 통신수단으로 말 그대로 김정은을 죽이러 갈 때 주력 통신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리듐입니다. 그러나 역시 현재 우리나라 군대의 핵심 저궤도 위성통신은 원앱인데요. 원앱은 유럽, 그 중에서도 영국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으로 우리나라의 한화시스템이 3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 일부를 확보했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한화에서는 우리나라 군대에 대해서 원앱을 제한했고 특히 무인수상정 사업은 바로 이 한화의 원앱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결론은 우리의 무인전투함들이 한화의 원앱을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굳이 수십 개의 통신기지국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무인수상정들은 기본적으로 지상에 설치된 몇 개의 통신기지국을 주요 통신수단으로 그리고 만일 지상에 기지국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무인수상정이 들어가면 원앱이 보조통신수단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처음에 무인수상정을 개발했을 때처럼 수십 개의 통신기지국을 세울 필요가 없이 몇 개의 기지국만 세워도 우리의 무인수상정은 아무런 사각지대가 없이 통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말고 다시 살아난 사업 중에는 바로 한국판 하롭 무인공격기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폭형 무인공격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했지만 이 사업도 한때 통신 문제로 중단되었습니다. 지평선을 넘어가면 통신이 도달하지 못해서 그래서 통신거리가 60km 정도로 제약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군은 이 사업도 통신 문제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사업도 결론은 한화의 원앱 때문에 다시 살아났죠. 결론은 과거와 달리 저궤도 통신위성으로 인해서 글로벌 호크 같은 대형 무인기가 아닌 고작해야 무게 150kg의 스텔스 무인공격기 같은 크기가 작은 무인기에도 지금은 얼마든지 위성통신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스텔스 무인공격기 사업도 한화의 원앱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한화가 원앱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원앱은 어디까지나 외국의 위성통신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도 당연히 우리나라만의 저궤도 위성통신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지난 2월 4일에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산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방사청장은 물론 한화 같은 우주방산 분야 기업은 물론 KT 등 민간통신 사업자들까지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나라도 분명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저궤도 위성통신은 군사용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육지통신이라고 해서 미래통신의 중심 산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방사청과 민간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결국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발달된 저궤도 위성통신이라고 알려진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도 군사용보다는 민간용 인터넷 네트워크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저궤도 위성통신도 군사용으로도 사용되겠지만 민간용으로 더 많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역시 저궤도 위성통신은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패를 바꾸어버린 것처럼 미래 전장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군사용 통신수단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도 비록 외국 시스템이긴 하지만 원앱을 무인수상정이나 무인공격기에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궤도 위성통신의 특성입니다. 결론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기본적으로 우주에 있는 위성의 높이가 엄청나게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성통신용 단말기의 크기가 작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형 무인기에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바로 위성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저궤도 통신에는 딜레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야기되었던 게 저궤도 위성통신으로 합동교전 능력을 구현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합동교전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이지스함과 E2 조기경보기에 탑재된 CEC를 활용한 합동교전 능력이 있는데요. 결론은 이지스함에서 발사된 SM-6 미사일을 E2 조기경보기가 조종을 해서 수평선 너머의 적도 공격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그러나 결론은 이 방법도 E2 조기경보기와 미사일의 통신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만큼만 합동교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나오는 미사일들의 사거리는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100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데이터링크로는 이 정도 거리까지 통신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몇몇 미사일에 저궤도 위성통신이 탑재될 거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고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에 저궤도 위성통신이 탑재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장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중에 천룡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있는데요. 우리의 천룡미사일의 최대 단점이 무엇일까요? 역시 우리 천룡미사일의 최대 단점은 데이터링크가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F-15K에 탑재하기 위해서 독일로부터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도입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타우러스 순항미사일에 데이터링크를 탑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타우러스만이 유일하게 데이터링크가 탑재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F-15K에서 타우러스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타우러스 미사일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목표에 명중했다면 바로 명중할 때의 모습을 전투기에 전송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타우러스가 실제로 명중을 했는지 명중하지 못했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천룡 미사일에 데이터링크를 탑재하지 못했고 그래서 천룡은 실제로 잘 날아가고 있는지 목표에 명중했는지를 바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룡의 최대 단점은 데이터링크가 없다는 점인데요. 문제는 그럼 타우러스에 탑재된 데이터링크는 아무 문제 없느냐라고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F-15K가 타우러스를 발사한 다음에도 타우러스와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타우러스가 명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무엇보다도 특정 고도 이상의 고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타우러스가 명중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취약성을 가진 상태로 F-15K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역시 데이터링크가 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일 타우러스에 탑재된 데이터링크가 링크 16이 아닌 위성 데이터링크였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굳이 F-15K가 특정 공역에 대기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 고도를 유지할 필요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도 그냥 그 공역을 벗어나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지금 위성 데이터링크가 탑재된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새로운 토마호크 미사일이 개발 중인데요. 새로운 토마호크 미사일은 BGM-109E 블록5A라는 미사일로 이 미사일은 해상목표 타격형 토마호크라고 불리고 있고 결론은 기존 토마호크 미사일에 해상목표 탐지시커를 탑재해서 해상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로 오랜만에 대함 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물론 과거에도 대함 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가 있었지만 문제는 기존 대함 타격용 토마호크는 너무 사거리가 길어서 먼 거리에 있는 목표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서 사실상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위성 탐색 시스템을 활용해서 초장거리에서 해상의 목표를 얼마든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토마호크는 속도가 느린 아음속 미사일이고 그리고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리 초장거리의 목표를 포착했다고 해도 토마호크가 목표에 도달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목표가 이미 엄청나게 먼 거리로 이동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새로운 토마호크에 데이터링크를 탑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당장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링크 16도 도달거리가 고작 해야 1000km 정도에 불과하고 토마호크는 훨씬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상함에서 토마호크를 발사하면 수평선 너머로는 어차피 통신이 도달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새로운 대함 토마호크에 위성통신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 최초로 미사일에 위성 데이터 링크를 탑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위성 데이터 링크를 탑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전용 저궤도 위성 데이터 링크를 이미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용 저궤도 위성 데이터 링크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토마호크 미사일은 수상함이나 잠수함에서 발사를 해도 1000km 이상의 거리에서도 얼마든지 데이터 링크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잠수함에서 발사를 하면 굳이 잠수함과 데이터 링크를 연결할 필요도 없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상의 기지에서 조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로 수십 년 만에 다시금 대함 공격형 토마호크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잠수함이나 수상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가 1000km 이상을 비행을 해서 목표 근처에 도달을 하게 되면 위성 감시 시스템과 그리고 위성 데이터 링크를 활용해서 토마호크의 적함선의 정확한 새로운 위치를 갱신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무기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사일들은 갈수록 사거리가 길어질 것입니다. 결론은 과거의 미사일의 사거리가 제약을 받은 건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기 쉽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지면 그만큼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또 그만큼 적이 목표 위치에서 먼 거리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사일에 위성 데이터 링크를 탑재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갈수록 길어질 것입니다. 결론은 이제는 무인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미사일에까지 위성 데이터 링크를 탑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아주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저궤도 위성 데이터 링크, 그 중에서도 미사일에 위성 데이터 링크를 탑재하는 걸 이야기해봤는데요. 결론은 아마 미래 전장에서 저궤도 위성 데이터 링크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통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궤도 위성 통신은 지상의 보병부터 시작을 해서 무인기나 전투기는 물론 심지어는 미사일에 탑재되는 것도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네트워크 기반전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결론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저궤도 위성 통신을 가지고 있는 쪽과 가지지 못한 쪽과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 군대보다 병력도 훨씬 많고 그리고 무기도 훨씬 많은 러시아를 상대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일론 머스크가 제공한 스타링크의 덕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에 미래 전장에서 저궤도 통신위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이고, 그리고 미사일에 저궤도 통신위성을 탑재하는 건 앞으로 미사일 개발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는 어떤 미사일을 개발해야 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